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설 연휴가 벌써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설 연휴 막바지 아쉬운 마음 느끼기에 앞서서 내일 또 시장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전략들 가지고 대비해봐야겠죠. 저희가 오늘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시장 대응 비법들 그리고 투자 전략들 가득가득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끝까지 고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방송 외에도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이야기들, 투자, 꿀팁들 나눠가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고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럼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투자 꿀팁 가득한 강의들 함께 들으러 출발해 보실까요?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박현욱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가 끝나고 또 새로운 시장 준비해야 되는데 오늘 어떤 강의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미국 시장으로부터 얻는 교훈과 그리고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지금의 주도주, 주도 업종의 대표 3개 종목을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주도주가 위주로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분들 짚어서 전략들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 오늘 정보들 알차게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현욱 위원님 강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자, 오늘의 강의는 미국 S&P 지수의 변동성을 관찰함으로써 얻는 투자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지금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IT 업종의 원익그룹의 2회사 그리고 일렉포일의 1개 회사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코스피 200과 다르게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1920년대부터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한번 거슬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시청자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시기죠. 그때도 S&P 500 지수가 있었고요. 1920년대, 30년대는 뭐가 있었나요? 20년대 말은 대공황이 있었습니다. 그레이트 디프레이션이라고 하는 대공황이 있었고요. 대공황 이후에 S&P 500 지수는 점점 회복을 했었고, 자,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파란색 선이 애뉴얼 리턴이에요. S&P 500 지수가 한 봉이 매년 1년 동안에 오른 폭을 저점과 고점으로 손실이 났으면 마이너스 12%라고 해줬고요. 이익이 났으면 20%라고 찍어졌어요. 그런데 빨간 다이아몬드로 그려진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 지금 시청자분들이 태어나시기도 전일 수도 있는 1928년에 그 해에 44%라는 엄청난 S&P 500 지수가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최고점 대비해서는 항상 마이너스 10, 고점 대비해서는 항상 마이너스가 나겠죠. 그거를 드로우다운이라고 DD라고 하는데 드로우다운이 마이너스 10%가 났었어요. DD는 뭘까요? 항상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가 날 수 있기 때문에 DD는 항상 마이너스예요. 자, 1928년부터 1970년도까지 1970년대 이후에는 또 다음 차트에 있으니까 1970년대까지 매년 드로우다운을 보시면 대공황 때는 연간 마이너스 58% 하락한 적도 있고요. 마이너스 48%, 44%, 51%, 43%,
어마어마한 고점 대비 폭락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고 그 해에도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경기가 침체가 되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굉장히 미국도 힘든 시기가 있었죠. 자, 그리고 나서 미국 S&P 500 지수는 급등을 하죠. 연간 53% 혹은 54% 오른 적도 있었고요. 그렇게 큰 급락은 없었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평온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1970년대를 지나서 이제 2015년도 현대까지 거슬러 옵니다. 최근에는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1970년대는 뭐가 있으셨나요? 예, 비에트남 워가 있었죠. 베트남 전쟁이 있었고 미국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S&P 500 주식이 그때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15% 미국이 패했기 때문에 S&P 500 지수도 굉장히 급락을 많이 했고 고점 대비해서 항상 최저점은 역시 지수가 그 해에 마이너스 26% 빠졌으면 드로우다운은 맥스 드로우다운은 마이너스 38%를 기록할 정도로 미국 주식도 지금 승승장구하지만 엄청나게 힘들고 폭락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가 많이 나오는 시기가 언제 있을까요? 네, 2000년대 초반이죠. 그 전에는 1970년대 이후에 큰 급락, 애뉴얼 리턴, 연간 큰 손실이 없었고 굉장히 승승장구했던 미국 주식이 2000년도에 너무 급등한 후유증으로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최근 한 2000년, 2002년, 2000년도에 한 3년 동안 연속해서 9%, 12%, 22% 급락합니다. 고점 대비해서 드로우다운 역시 훨씬 더 큰 폭으로 하락을 하죠. 최근에 또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발생을 합니다. 서브프라임은 연간으로는 37% 빠졌지만 2008년도에 드로우다운, 고점 대비해서 최저점은 마이너스 49%가 빠지는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짧았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 200보다 훨씬 역사가 긴, 지금 제가 1930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193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70이죠. 그리고 2015년까지 거의 85년, 90년 동안에 미국 주가의 폭락과 드로우다운을 봤습니다. 제가 왜 이걸 S&P 500 지수를 거의 90년 동안 가만히 지켜봤냐? S&P 500개의 종목의 시가총액을 추정하는 S&P 500 지수조차 연간 최고점 대비 최저점, 아까 제가 드로우다운이라고 말씀드렸죠? 항상 플러스가 나는 해에도 드로우다운은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항상 저점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가시다 보면, 진입하시다 보면 지금처럼 강세장이라고 해서 진입을 하셨는데 최고점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로우다운을 항상 보셔야 되는데 연간 하락치 드로우다운의 평균은 마이너스 16.4%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들어갔는데 제가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제일 많이 손실난 해가 아니라 고점 대비해서 하락했을 때의 평균을 보니까 90년 동안 지수조차도 마이너스 16%의 손실을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최고점의 매도 혹은 최저점의 매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와 최저점 평균의 진입이나 청산이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심지어 주식 투자로 가장 큰 부자가 되신 워런 버핏조차도 분할 매도를 합니다. 일반 투자자인 저희들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제가 S&P 500 지수의 평균 등락폭 그리고 연간 고점 대비해서 지금처럼 상승장일 때도 당할 수 있는 고점 대비 하락하는 거에 연평균을 내보니까 마이너스 16%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항상 전량 매입 혹은 전량 매도하는 것보다는 항상 분할해서 사시고 분할해서 파시고 하는 거를 하셔야 멘탈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다.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의 이익 청산
한 번에 마켓 타이밍을 정확히 잡아서 최저가에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워런 버핏님도 하시는 분할 매수 매도를 하십사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테크니컬하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표준 편차라는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는 개념을 써서 그럼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S&P 500 지수의 표준 편차가 네, 지금 제가 이제 약간 표준 편차까지 적어 놓으면 저거 어떻게 구해야 돼? 뭐 이렇게 약간 좀 그러실 수가 있어서 표준 편차를 적진 않았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표준 편차 또한 일부러 적지는 않았어요. 그거 굳이 하실 필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아실 수 있잖아요. S&P 500 지수가 통상적으로 10% 빠지면 코스피, 코스닥은 뭐 적어도 10% 이상은 더 빠지겠죠. 그렇죠? 서브프라임 때도 겪었었고요. 그래서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보이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는 더 분할 매수, 매도해야 되겠죠. 그렇죠?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저점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어떤 그 투자자 혹은 자랑하고 싶은 어떤 전문가 분들이 목표가 얼마입니다. 여기는 바텀이기 때문에 절대로 락 바텀입니다.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기술적 지표는 정말 믿을만 합니다. 승률이 99%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워런 버핏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워런 버핏님께서 애뉴얼 레터라고요. 매년 한 번마다 주주들에게 쓰는 레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분께서는 나는 차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술적 지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매년마다 거의. 하지만 매년 워런 버핏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대부분 투자자분들은 차트 사용하죠. 예. 차트 보고 지표 보고 막 그 뭐 헤드형 뭐 숄더형 뭐 어마어마하게 뭐 이동 평균 뭐 며칠 이동 평균 많이 쓰죠. 워런 버핏 그거 안 써요. 그렇죠? 예,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지 마십사.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제가 일부러 앞에 많은 시간을 했고요. 자, 다시 우리의 그 시장으로 되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52주 신고가 52주는 뭐예요? 약 1년치예요. 최근 1년 동안 계속해서 무빙 1년 동안에 52주요. 그게 신고가를 역사적 신고가라고 말씀 안 드렸어요. 역사적 신고가라고 하면 종목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올 동안 52주 신고가를 치는 종목을 제가 시총 1000억 이상만 소트를 했어요. 시총 1000억 이하는 거래량도 작고 펀드 매니저, 기관의 펀드 매니저들이 통상 편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1000억 이하는 잘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기관이 사줘야 종목이 올라가고 계속 랠리를 지속할 텐데 우리도 펀드 매니저는 아니지만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유동성이 풍부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리퀴디티가 풍부한 종목을 하자고요. 자, 그래서 제가 52주 신고가 되는 종목을 쫙 뽑아서 시총 이하 1000억 이하는 다 잘랐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한 게 제가 이제 그 업종별로 소트를 해봤거든요. IT 부품 모으고 반도체 제일 많아요. 그렇죠? 52주 신고가를 치는 업종 중에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IT죠. 일반 전기전자. 그렇죠? 일반은 슈프리마 보안이죠. 뭐 VTG MP 지금 나오는 요즘에 핫한 자 삼성전자, 삼성전기, 우선주, 일진 머티리얼스 오늘 제가 할 거거든요. 나머지 BIT 업종으로 나눴어요. 제가 일부러 이게 소트만 했는데 뭐 기타 제조 장비, 의료, 정밀기계, 화학, 예? 통신 장비 이런 거 다 IT 아니죠, 그렇죠? BIT죠. 예. 업종으로만 나눠봤더니 총 28개 중에 28개가 BIT, 28개가 IT였어요. 50%예요. 어마어마한 IT 주도 장세고요. 왜 제가 주도 업종을 자꾸 말씀드리냐면 수익이 이쪽이 훨씬 커요. 조정을 받더라도 주도 업종 쪽에 붙어 있으면 수익이 더 많이 나요. 기억하실 거예요. 차화정 시대. 차화정 시대는 어느 업종에 붙어 있어야 돼요? 조정을 받더라도 차화정에 붙어 있어야 돼요. 조선주가 오를 때는 조선주부터 1, 2, 3등부터 해가
조정을 받더라도 대세가 꺾기 전까지 조선주에 붙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52조 신고가 업종의 절반을 차지한 IT주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중에서도 가만 보니까 반도체가 제일 많아요. 반도체 업종이라고 분류해 놓은 것 중에. 제가 그래서 삼성전기는 말씀을 드렸고 시가총액별로 딱 보니까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를 보니까 일진 머티리얼스가 시총이 지금 2조 2천이요. 2조 2천억. 어마어마한 거예요. 2조 종목 하나가 2조 2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큰 IT 종목을 보니까 원익 IPS 1조 8천이요. 거의 2조에 육박하는 원익 IPS. 또 두 번째 큰 반도체 원익 그룹을 보니까 원익 QNC. 자, 7천억이에요. 7천억. QNC 7천억. 나머지 지금 리노, ITM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이런 거는 지금 먼저 제가 그 다음 일진 머티리얼스를 하고 원익 그룹을 정확하게 좀 살펴본 다음에 시간이 나는 대로 점점 하나하나 그룹 반도체 업종의 기업의 브레이크다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건 기대하시고 2.2조의 시총을 가진 일진 머티리얼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하고 2차 전지의 테마의 1등이기도 했었죠. 어마어마한 성장률과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수익률 많이 남겨줬던 종목인데 다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일렉포일이에요. 일렉포일이 뭐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얇은 동막인데 얇은 동막을 고객사 LG 디스플레이, LG화학이나 삼성 SDI의 고순도의 일렉포일을 공급하는 우리나라의 넘버원 일렉포일 회사예요. 역사적인 고가는 6만 원을 넘었고요. 제가 10년간 차트를 찍었는데 2011년이에요. 아직 그 상장한 역사가 10년이 조금 안 돼요. 한 8년 정도 되는데 상장 초기에 2만 원 넘었었다가 오랫동안 빛을 못 봤다가 2차 전지 테마주에 엮이면서 2017년부터 급락을 했었죠. 급등을 했었죠. 최근에 좀 쉬다가 지금 다시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제가 역사적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인 고가는 굉장히 좁아져요. 종목 수가 작아서 주도 업종이 뭔가를 찾기가 쉽지 않고 52주 신고가를 찾으면 52주 신고가는 횡보했다가 다시 치고 올라가는 종목을 찾기가 쉬워요. 그래서 제가 52주 신고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일진 머티리얼스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자, PER이 뭐예요?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당 가격. 무슨 말씀이냐면 53배는 뭐냐 하면 일진 머티리얼스가 주당 1년 벌어들이는 순이익이 53년 되면 이 가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일진 머티리얼스는 일렉포일의 독과점 회사고 지금 2차 전지 테마에 엮여 있기 때문에 PER이 높아요. 그렇죠? 고성장이에요. 하지만 독과점의 고성장 업종에 있는 높은 펀은 justified 돼요. 그렇죠? 아마존처럼 일부러 고퍼, 고PBR 선택하는 투자 전략도 있어요. 괜찮아요. 퍼가 높다고 해서 이 종목이 고평가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각자의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PBR. PBR은 뭐예요?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주당 가격이에요. PBR은 순이익 이내, PER은 당해의 순이익만을 따지는 거고요. PBR은 뭐예요? 지난 작년, 재작년, 지금까지 쌓아온 누적 순이익이 반영이 된 순자산이에요. 그래서 올해 이익이 급등하거나 혹은 올해 이익이 급락했다고 해서 PBR이 순자산이 빨리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PBR을 훨씬 더 올해 이익이 급등했는데 일회성일 수 있어서 그렇죠? 좀 걱정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PBR 지표를 보는 게 맞습니다. 자, PBR을 보시면 4.1배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나중에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재작년이죠. 제약바이오가 리딩 업종이 됐을 때는 그땐 제약바이오를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 지금은 IT예요. IT를 하다 보면 제약바이오 하신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밸류가 그렇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동일 업종의 퍼는 20배인데 동사의 퍼는 53배. 이 정도는 독과점 기업으로서 인정해 줄 수 있다라고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요. 지금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일렉포일의 경박 단소화의 극박 제품 생산 능력의 자랑을 좀 해놨어요. 자, 뭐 2만 번 실험, 그리고 10%는 뭐냐 하면 생산 품목의 90% 이상을 직접 개발하고 외주 주지 않다는 얘기죠. 매출의 10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해 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론. IT 제품의 경박 단소화가 가장 중요한데 1, 3, 5 마이크론 극박 제품의 생산 능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독과점 거의 독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얘기를 해요. 일렉포일은 영어지만 ICS라는 제품군이 하나가 있고요. 이거는 뭐냐면 PCB용 일렉포일이에요. PCB. 그래도 일진 머티리얼스 공부했으면 영어가 좀 되더라도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그대로 좀 하세요. 익히세요. 자, PCB는 아시잖아요. 인쇄회로 기판이에요. 이 PCB. PCB 및 일렉포일 적층판의 주 재료로 사용되는 범용 재료를 ICS라고 해요. 회사에서 이렇게 홈페이지 가면 써놨어요. 이게 이제 가정,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등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아까 저희가 1나노, 5나노, 3나노인데 좀 두꺼운 거예요. 그렇죠? ICS는 굉장히 고난도는 아닌데 자, 두 번째로 범용 제품으로 I2B라고 이 회사에서 영어긴 하지만 회사에서 쓰는 용어니까 리튬 2차 전지야. 우리가 지금 테마로 받았던 일진 머티리얼스가 스포트라이트 받았던 그 2차 전지의 음극이에요. 나중에 2차 전지를 제가 하게 되면 음극, 양극 관련된 서플라이 체인을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음극 집천제용 일렉포일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리튬 2차 전지의 음극 집전체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페이스 형태의 음극활 물질을 도포하여 2차 전지의 음극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음극을 구성하는 물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양면 이게 서로 비슷한 극저도 특성을 갖는 특수 일렉포일이에요. 그래서 휴대폰 배터리, 캠코더, 노트북에 2차 전지에 쓰는 게 I2B다.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얇아야 돼요. 아까 TV 냉장고는 두꺼웠잖아요. 10나노밀리미터 이하의 얇은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고요. 에너지 충방정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두꺼운 일렉포일이 요구되고요. 두께별로는 더 두꺼운 것도 있다. 그래서 ICS하고 I2B가 있는데 2차 전지와 관련된 I2B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자, 제가 지금 금감원에 공시를 한 자료 중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국내외 조달을 어디서 하는지, 원재료가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왜 원재료가를 보나요? 매출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이익이 바뀌겠지만 원재료가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이익의 정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어디서 사오는지 국내에 조달해요. 소우메탈, 이거 국내 회사예요. 해외는 포스코데우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사고 프라임 글로벌 외 이 통해서 아까 우리 ICS 배웠죠? 전자제품, I2B, 2차 전지 배터리 다 배웠죠? 두 개가 메인 제품이에요. 대부분 매입은 어디서 많이 해요? 자, 소우메탈 국내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해외는 작고 해외 쪽에서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약 1대2 정도 되죠. 해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원재료의 가격의 변동이 어떨까? 가격 변동, 자, 보시면 이제 동선을 이게 16년, 17년, 18년, 19년 3분기, 2019년은 1, 2, 3분기만 있는 거죠. 2016년도에 자, 국내 것만 한번 보죠. 국내가 지금 이게 보시면 원이에요. 킬로그램당
단가를 원재료가 올라간지 내려간지를 보는 거예요. 동선이 킬로그램당 5,500원에서 6,700원, 7,000원, 6,700원. 동선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국내와 해외에 큰 차이는 없죠. 그렇죠? 이때는 약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해외가 조금 비싸고 국내가 좀 싸죠. 해외가 조금 비싸고 국내가 싸긴 한데 어찌되었든 국내에 원가가 내려갔어요. 동사한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은 거죠. 자, 매출을 어떻게 판매를 하는지 한번 볼게요. 국내 거래처는 월의 마감일을 기준으로 통상 30일 내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회수 방법은 로컬 LC나 전자음을 통해서 합니다. 구매 확인서 통해서 대금 회수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소형업체의 경우에는 선결제 진행 후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매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채권 관리는 결국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매출은 많은데 실제로 부실업체 하거나 매출을 했는데 30일 내 오음 결제 받지 않고 1년 후에 받는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현금 결제 관리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해외 거래처는 수입자의 지불 능력,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해외 신용장 아무 회사나 물론회사 거래하면 안 되겠죠. 매출이 다 그럼 허수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본적으로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신용조사 및 업체 보험 가입 한도를 부여받고 그 한도 내에서 매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업체의 부도시 수출 대금의 95%는 수출보험공사를 통해서 회수가 가능하며 전체 매출의 70% 정도는 LC를 통해서 로컬 LC, 엑스포트 LC를 통해서 매출 중입니다. 해외 거래처의 기본적인 거래 조건은 CIF, LC의 조건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매출처가 이상한 유령 거래처는 없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스의 매출을 믿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체크해 보세요, 항상. 자, 가동률이 얼마나 되느냐? 제가 앞으로 그 원익 기업도 할 때마다 항상 가동률을 체크를 꼭 합니다. 총 연간 생산 능력 대비해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능력의 비율인데 한번 살펴보시죠. 꼭 살펴보셔야 돼요. 익산도 있고 해외 말레이시아 공장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거고. 자, 실제 가동 시간, 그 다음에 평균 가동률, 어마어마해요. 92.3% 정도나 가동하고 있어요. 거의 풀 가동 수준이죠. 그렇죠? 3분기가. 근데 과연 이거 올해예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2기하고 31기, 1년 전 30기의 실제 가동률 한번 볼게요. 작년에 이게 이제 2019년이겠죠. 2018년도에 95%, 2017년도에 94%, 2016년도에 94%. 굉장히 지금 물론 자 92%가 94%, 95%보다는 가동률이 떨어졌지만 조금 있다가 이거는 캐파를 확장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90% 이상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 회사는 거의 풀 가동 중이다는 얘기고요. 재무제표의 주요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좀 뽑아봤어요. 매출액. 아까 제가 매출처가 부실한지 안 한지 굉장히 잘 지켜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원가를 빼고 나서 인건비 빼고 원가 빼고 그쵸? 기타 비용 간접비 빼고 나면 생기는 게 영업이익 오퍼레이팅 인컴이고요. 자, 거기서 부과되는 원화 환산 관련된 기타 비용을 빼고 나면 영업에 관련된 비용을 빼고 나면 나오는 게 단기순이익 넷인컴이에요. 그거를 주식 수로 나눈 게 주당 순이익이에요. 자, 2017년도 전체, 2018년도 전체, 2019년도는 공시가 아직 9월 달까지만 됐어요. 이거는
아시겠지만 공시는 자 3월 말 12월 말까지는 그 다음 1개월 반 이후에 2월 15일까지 정도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아직까지 작년 말 이어엔드는 나오지 않았는데 전체적으로 4분의 3 곱하면 되겠죠? 자 보시죠. 2017년도에는 이게 지금 단위 매출액이니까 10억, 100억, 1000억, 2900억. 2018년도에 점핑을 해서 3180억. 그 다음에 아직 4.3이니까 매출이, 그쵸? 매출이 좀 꽝꽝 시원하게 터져야 되는데, 그렇게 터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조금,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3을 하더라도 대략 좀, 그쵸? 뭐 거의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조금 안정이 될 텐데, 매출 단가가 그렇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원하게 오르지 않았다. 다행인 거는 원가도 아까 단위당 킬로그램당 원가도 좀 빠졌었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매출이 팡팡 터지지 못하고 있지만 원가도 줄어들기 때문에 코스트 컨트롤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보시죠. 그거는 영업이익으로 가장 쉽게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영업이익이 2017년도에 460억, 2018년도에 420억, 아직은 대략 한 300억, 그렇죠? 영업이익이 아까 매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도 줄어들었어요. 뭐 그렇게 괜찮아요. 매출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그렇죠? 그거를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자 당기순이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410억 거의 비슷했다가 380억. 이게 4분의 3만 반영이 된 거죠. 그렇죠? 예, 4분의 3만 반영이 되는 건데 380억이니까 4쿼터까지 합하면 작년을 넘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당 아직 이것도 4분의 3만 곱한 거니까 작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아마 4쿼터 실적까지가 나오면 2018년도, 2017년도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물 한 잔 먹고 다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할 매수와 매도 그리고 심리적 멘탈 관리 방법까지 다양한 이야기들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었는데요. 또 52주 신고가 경신한 업종들 대부분이 IT 섹터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조정을 받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종목별로 왜 우리가 투자하면 좋은지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많이 전해 듣고 있는데 더 다양한 이야기, 대화 나누고 싶은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입장하셔서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투자 가득한 꿀팁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시 물 한 잔 먹고 복귀했습니다. 글로벌 점유율이 몇 프로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10% 미만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99%다. 그러면 시장이 굉장히 커지기 전까지는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됐다는 얘기고 굉장히 실망스러울 텐데 다행히도 일렉보일이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공시한 내용을 보니까 자 지금 아까 우리 이거 외우기로 했죠? 아까 우리? ICS 뭐예요? TV 냉장고? I2B 뭐예요? 우리 ITB 스마트폰, 2차 전지? 회사에서 쓰는 용어니까 자, 우리 하기로 했죠. 자, 일진. ICS. 여기도 또 일진이 있어요. 일진 머티리얼스. 네. 자,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포워딩을 하네요. 회사가. 공시된 내용인데 2016년도에 일진이 2.2%, 1.5%, 1.4%.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일진 머티리얼스가 굉장히 시설 투자를 하고 증설을 하고 있지만 ICS의 시장 점유율이 글로벌에서 줄어들고 있어요. 자, ICS에서 넘버원 회사가 누군지 한번 볼까요? 기타 중국 큰 회사는 아니지만 단독으로 나냐, 미추이도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급속하게.
이게 이제 나냐라는 회사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렇죠? 나냐가 시장 점유율이 15%대에서 23%로 급등했어요. 아직 그 ICS 분야에서 일지는 많이 늘어나지 못했고, 자, I2B 배터리 2차 전지 일진 회사가 있어요. 일진이 맨 위에 18%를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 기타 당사 한 회사가 속보적으로 보이는 니폰 덴카이 뭐 굉장히 작고요. 그렇죠? KCFT가 좀 크고 CCP라는 회사가 큰데 일진이 18, 15, 10 세계 시장이 커지는 거에 비해서 일진이 시장 점유율을 늘리지는 못했어요. 조금 큰 회사들 한번 볼까요? 14, 14 똑같고 더 떨어졌네요. KCFT도 떨어졌고요. CCP는 16, 15, 12. 예, 이 회사도 떨어졌어요. 전체 시장 캐파를 100으로 보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I2B 분야에서. 그리고 일진이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단독 회사로서는 나름대로 독보적인 위치를 갖고 있었지만 18에서 10% 떨어질 정도로 캐파를 시설 투자를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다. 독과점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겠죠. 전자회로기판의 시장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국 2018년 가장 최근 걸로 한번 보죠. 점유율이 중국이 제일 커요. 중국 시장 무시할 수 없고요. 대만, 한국. 대만과 한국은 비슷하고요. 일본, 미국, 유럽, 동남아 정도예요. 동남아가 지금 이제 합해졌기 때문에 그렇고 넘버원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거의 절반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고 연도별로 보더라도 15, 16, 17, 18 급격하게 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자, 한국도 꾸준해요. 대만도 비슷하고요. 전자회로기판이 일본도 비슷하고요. 일본도 감소를 하고 있죠. 오히려 일본이 조금 감소를 하고 있지만 한국도 조금 감소를 해요. 그렇죠? 예, 중국은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역시 전자회로기판에 중국 시장이 계속 리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I2B 보고 있죠. I2B. 자, ICS, 전자기판, I2B, 2차 전지, I2B.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맨 위층 파란 쪽으로 보이는 게 IT 기기고요. XEV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하이브리드 차예요. 하이브리드 차, 순수 전기차를 다 포함해서 하는 거고요. SDI가 굉장히 LG화학이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ESS 저장장치, 전기 저장장치 분야예요. 맨 아래 거 파란색. 글로벌 배터리 시장이 2025년, 지금 2020년이니까 자 10에서 14로 커지고 한 40% 성장하는 거죠. 5년 사이에. 그렇죠? EXV 일렉트릭 비클 전기차 같은 경우는 32에서 거의 3배로 늘어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러분들 그 자동차를 타시는 게 지금 대부분 하이브리드나 순수 전기차가 많지 않은데 조금 지나면 거의 다 하이브리드로 바뀔 거예요. 순수 전기차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이제 전부 다 포함해서인데 전기차가 무지하게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한테 좋다? 일진 버티력이 굉장히 좋다. SDI, LG화학이 공을 들이고 있는 ESS 볼까요? 자, 지금 E 정도인데 단위가 지금 빌리언이에요. 이게 빌리언 달러면 그렇죠? 우리나라 돈으로 조원이에요. 조원 정도. 10조 빌리언 10억 달러기 때문에 자 ESS 같은 경우도 2에서 7로 늘어나요. 거의 한 4배 정도 늘어나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일렉포일 들어가요. ESS, 일렉포일 들어가요. 4배 정도 폭발적으로 시장하고 있다. 어디를 잘 봐라?
전기차하고 저장 장치를 잘 보시라. IT 부분의 성장 속도는 40%밖에 안 되지만 전기차하고 전기 저장 장치의 속도는 5년 동안에 3배, 4배, 300%, 400% 늘어날 것이다. 일진 머티리의 성장성을 그 시장에 포커스를 둬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동사는 굉장히 열심히 증설을 했는데 동사보다 더 시장이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동사가 추진해온 일렉포일의 증설 및 전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I2B 회사에서 쓰는 거 IHT는 회사에서 크게 아직 매출 부분이 크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 ICS 다음에 ICS, I2B, IHT 있었죠? 네. 자, 회사가 쓰는 용어예요. 2008년도에 2대 증설, 2009년도에 I2B, 냉장고, TV, 세탁기, I2B 5대, 2011년도에 I2B 4대, 5대 4대, 그쵸? 2015년도에 드디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2차 전지에 들어가는 ICS, 제2공장 I2B로 전환, ICS 제3공장 I2B로 전환, 신공장 증설. 자, 2011년도부터 증설, 2017년도에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말레이시아, 한국하고 말레이시아 캐파를 지금 합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공장 증설 1만 톤 증선이 있었고요. I2B, 그쵸? 2019년도에 말레이시아 공장을 2만 톤 결정했고요. 진행 중이에요. 지금 2017년도, 2019년도 증설을 하고 있고 2020년도에 아직 진행 중이에요. 그런데도 일진 머티리얼스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 시장이 얼마나 크고 빠르게 성장하시는지 이해되시겠죠? 자, 다음은 두 번째. 아까 저희가 52주 신고가를 치고 있는 IT 업체 중에 두 번째 시가총액을 보인 원익 IPS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스를 갖고 있는 원익 홀딩스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원익 IPS 제가 10년 차트를 항상 저는 이제 장기 차트를 항상 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10년 딱 눌렀더니 이게 2016년도에 그 원익 홀딩스하고 분할 이렇게 지주회사로 넘어가면서 2016년도밖에 안 보여요. 어찌되었든 한 4년이지만 최고가는 44,000원. 고가는 아직까지 역사적인 고가를 뚫지는 못했지만 52주 신고가를 찍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아까 보셨듯이 1조 8천억 원, 2조 원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원익 그룹 중에서 가장 시총이 큰 회사예요. 원익 그룹의 회사를 살펴보면 아, 반도체 공정 중에 저런 공정이 있구나 라는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11위 종목이고요. 아까 제가 PER, PBR은 말씀드렸으니까 지금 안 하고 넘어갈게요. 자, PER은 17배고요. PBR은 4배예요. 동일 업종의 PBR이 7.5기 때문에 동일 업종의 PBR보다는 저평가돼 있죠. 그렇죠? 네. 동사의 회사 가장 대표적인 게 제미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 일부러 기계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 장비 일체예요. 이게 제미니라는 제미니 HQ라고 하는 건데 제미니 CVD 시스템은 뭘 하는 거냐 하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증착 기술을 사용하여 반사막, 하드마스크, 나중에 반도체 하게 되면 하드마스크, 증착 나와요. 반사막, 유전막 필름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반도체 장비. 네, 그 다음에 노아. 다시 넘어갔어요. 네, 노아. 두 번째 반도체. 노아는 방막 공정, 금속 방막 공정을 통합 사용할 수 있는 요 기계 시스템인데
요거는 뭐 하냐면 단일 시스템으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자, 금속 방막 또 뭐예요? 디스플레이 장비 PCVD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방막을 증착시키는 거예요. 야, 나중에 반도체를 저랑 같이 하게 되면 반도체 과정 방막 증착하게 될 거예요. 플렉시블 OLED에 필요한 최적화된 광학 투과열 방막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세정 능력, 세정 나오죠? 예. 반도체 쪽도 있고 디스플레이 쪽도 있는 장비라는 거예요. 이것도 또 자꾸 디스플레이 쪽 장비예요. 이 장비는 크리스터라는 건데 크리스터는 뭐 하는 거냐면 아몰레드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거네? 라고 아시겠죠? 아몰레드 관련된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에서 디하이드로네이제이션, 고온 열처리 공정 특화된 장비예요. 우리가 기술자일 필요는 없지만 뭐하는 장비다. 뭐하는 업종에 쓰인다. 뭐하는 데 기계를 제조한다. 라는 건 아셔야 되겠죠? IPS는 기계를 제조하는 장비다. 자, 태양광. RI는 태양광 산업에서 웨이퍼 기판의 반사율을 낮추는 데 사용된다. 다결정 웨이퍼 대양 상선 양액으로 생산된 유일한 건식 식각 공정. 식각? 네, 나중에 반도체 공정 저랑 같이 하시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연결 매출액. 연결은 단일이라고 하지 않고 연결이라고 쓰는 거는 자회사에 관련된 연결 매출을 다 가져와야 비율만큼 주식 투자 비율만큼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연결을 하는 게 맞아요. 네. 자, 연결의 대부분의 매출이 뭘까요? 아까 제가 상품 말씀드렸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솔라셀이 있는데 그거의 매출이 90%고요. 아까 제미니는 반도체 관련된 매출 상품이었어요. 나머지 9% 정도가 유지보수 부품 기술 영역이에요. 기계 장비를 삼성전자 하이닉스 수출하고 보수를 해야 되겠죠. 자, 매출액을 보니까 영업이익을 보니까 아까 제가 단기순이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17년, 18년 3분기까지 2019년 아직 공시는 작년 거 감사보고서 안 나왔죠. 자, 630, 649 비슷하지만 448. 네, 좀 3분기까지만 이게 여기에 4분의 3이지만 조금 팍팍 늘어났어야 되는데 매출은 좀 줄어들었고 영업이익도 좀 약간 디서포인트하죠. 예, 약간 실망스러워요. 좀 과감하게 팍팍 들어가 나와야 되는데 당기순이익도 그렇게 과감하게 늘어나지는 못했어요. 자, 원재료. 아까 제가 원재료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죠. 원재료가 어떤 종목인가? 그리고 그 원재료 단가가 어떻게 되느냐? 자, 원재료는 히터나 TM 모듈 이런 것들로 굉장히 분산이 되어 있고요. 가격 변동이 중요하다고 했죠. 2기, 3기, 4기인데 원재료 가격이 늘어나지 않아요.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원재료는 늘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회사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가동률을 보니까 굉장히 낮아요. 아까 일진머티리얼에서 90%가 넘지만 동사는 가동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가동률이 급증하면 굉장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도주 위주의 흐름 어떻게 대응할지 또 어떤 종목에 투자하면 좋을지 저희가 자세하게 전해드려봤습니다. 이 정보들 가지고 새로운 한 주 힘차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심히 강의해주신 박현욱 위원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강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나눠보고 싶으신 이야기들은요, 저희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현욱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위원님과 직접 더 자세한 대화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는 종목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